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라는 책을 빌렸고요. 읽기 전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 상은 누가 주는 거야? 라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구글 AI 검색 모델입니다. 17회, 이번에 빌린 게 17회인데 17회면 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가? 2010년에 처음 제정돼서 17년 동안 지속된 깊은 문학상이다. 출범연도 문학동네 출판사죠. 신예를 발굴하고자 제정했다. 10년 이하, 나이가 아니라 등단 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하, 중편, 단편 중에서 총 7편을 선정한다. 성공 요인, 매년 봄마다 17년을 쌓았다. 그렇군요. 궁금한 거, 방금 말했던 이 규칙들 10년 이하여야 된다. 중단편이어야 된다. 7편만 선정한다 라는 위 원칙은 반드시 지키나? 핵심 기준으로 반드시 엄격하게 지킨다. 예외 없이 적용이 되어 왔다. 등단 10년 이하 가장 엄격한 기준. 신체 나이가 아니라 문단 나이. 실제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다. 공식으로 등단한 지 10년이 넘지 않은 작가만 후보가 된다. 11년 차가 되는 순간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제외된다. 중단편, 장편은 아무래도 책으로 묶어내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단편이 원고지 7에 70에서 100매, 중편은 400매만을 모아서 심사한다. 딱 7편만 선정하고 우열이 없는 공동수상, 1등부터 7등 순위를 매기진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한 편에 대상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우수상 같은 등급을 따로 매기진 않고 그냥 7편 전체가 다 수상작으로 대우를 받고 상금 또한 똑같이 받는다. 그럼 1등은 있고 나머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상금이 똑같다고 하네요. 700만원. 또 그래서 궁금한 거, 상금이 있어? 그러면 이거 일정한 시기 동안 우리가 이걸 받을게, 몇 날 며칠부터 어디 문학동네 출판사로 원고를 제출해 라고는 공모전 형식인가? 그렇지 않대요. 직접 원고를 접수하는 공모전 형식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표된 기성 작품들을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내서 심사하는 결산형 문학상이다. 공모전은 내야 되죠. 작가가 출판사에 투고해야 되고 이건 신청할 필요가 없고, 전수조사 1월부터 12월, 그래서 한 3월쯤에 출판을 하나 보군요. 이 책이 전년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다 읽을 수 있나? 수많은 문예지, 잡지, 독립 출판물을 10년 이하에 모조리 수집해요. 그래서 젊은 평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본심에 올릴 한 30편 내외의 작품을 1차로 압축하고 문학동네가 위촉한 본심 심사위원들이 합평, 토론을 거쳐서 최종 7편을 선정하고 그 중에 한 편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7명에게 지급되는 700만원은 선인세 개념이다. 이걸 넘어가면 똑같이 배운 책 판매에 따른 상금을 넘어서면 7명에게 다시 나눠준다. 안 넘어가면 700만원이 전체 상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또 궁금한 거, 이미 등단한 작가들만 선정되나? 등단한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 등단이라는 기준으로 10년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요. 오직 공식 등단한 작가들로만 10년 이내를 판단한다고 하죠. 지면, 잡지에 실리거나 문예지에 실리거나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지면에 발표된 게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립 출판을 했다거나 독립 출판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출판사에 투고해서 선정돼서 한 경우, 이런 거는 등단이라는 개념이 없죠. 이런 분들은 제외된다고 하죠. 문단 나이, 이걸 측정하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등단이라는 시점, 공식 등단 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17회, 그러면 공동 선정, 그동안에 중복으로 여러 번 당선된 사람이 있나? 아주 많대요. 원래는 17회니까 한 회당 7명씩이니까 119명이 나왔어야 되지만 지금까지 약 70여 명 정도다. 왜냐면 다관왕 여러 번 수상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없다고 해요. 10년 이하라는 기준만 충족하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설집이 아니라 낱개의 단편 소설을 기준으로 심사하니까 감점 요인도 없고, 대표적인 다관왕 4회 손보미, 황정은, 최은영, 3회 박상영, 김금희, 백수린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많은데 등단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젊은 작가상 뽑히기도 하겠네? 예,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40대 중후반인 작가가 등단은 늦게 했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늦깎이 대비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한국 문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40대 중반의 나이로 수상한 적도 있다. 여기서 젊다라는 게 생물학적인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다. 신선하고 과감한 글쓰기. 40대에 데뷔했어라도 청춘이고 신인이기 때문에 인정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 접수가 아니었죠 아까 심사에 들어가는 거 순수 문학, 뭐 장르 문학, SF 장르 같은 걸 안 가리나 그러면? 과거에는 좀 가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 초창기에는 소위 본격 순수 문학의 전통적인 스타일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SF 장르 뭐 가리진 않는다. SF도 주류를 편입했고 장르적 문법도 뭐 미스터리, 스릴러, 오컬트도 들어왔고 2026년에도 귀신이 없는 집 초자연적인 현상을 다룬 장르적 성격의 소설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2025년에 반의 반의 반 미스터리도 됐다. 최애의 아이처럼 순수문학에 잘 다루지 않는 아이돌 덕질 서브컬처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최소한의 선 웹소설 플랫폼의 웹소설 문법까지는 아직까지는 다르진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거 문학동네 여기 문학동네 출판사죠. 간판 기획인가? 그러니까 젊은 작가 상을 수상하는데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다라는 걸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뭐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 이거 김민경님이 다니는 출판사죠. 그래서 저는 민음사라는 출판사를 드디어 이름을 외우게 됐습니다. 이런 기획들이 또 있나? 민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이 있고 문학과 지성사 시인선 이거는 우리가 시집하면 떠오르는 그 판본이랄까요?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게 이 문학과 지성사의 시인선. 여기서 시인이라면 이곳에서 시집 한 권을 내는 게 소원이라 할 만큼 권위가 있다. 1978년부터 지금 600번이 넘었어요.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창작과 비평, 창비의 소설 잘 모르고요. 민음사 이것도 잘 몰라요. 뭐 쏜쌀문고 오늘의 작가 잘 모르겠고 문학동네도 저는 이것도 잘 모르고요. 세계문학 전집 열린 책들에서도 그런 걸 내고 있군요. 하여튼 기획전들을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본인들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문학동네 안에서는 또 다른 기획이 뭐가 있나? 문학동도 시에 관해서도 있고요. 청소년 문학도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세계문학 전집은 거의 출판사마다 다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구독 서비스 주간, 개간이라면 계절이니까 1년에 4번이겠죠.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출판사들 매출 순위로 5개 상위 빅5는 누구냐?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단행본 방금 우리가 말하는 출판사라고 해서 저는 여기를 떠올렸는데 실제로 이 교과서 학습지 그쵸? 이쪽이 사실 더 많이 팔리겠죠. 교육 출판사 일반 소설 에세이는 단행본 나누어서 정리를 하겠다. 왜냐면 여기가 섞여버리면은 뭐 이런 출판사도 있어? 하는 곳들이 교재를 많이 내서 빅5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근거는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게 있네요. 문학동네가 1등이었어요. 그렇군요. 매출이 368억. 큰 건지 작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2등은 창비. 창작과 비평의 줄임이었나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섞여있군요. 360억. 위즈덤 하우스. 옛날에 이동진의 빨간 책방 후원 기획 제작했던 것이죠. 359억. 다산북스도 전 처음 들어보는데 350억. 김영사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320억. 민음사가 없네요. 김민경님의 민음사가 김민경님의 뭐 교과서 출판사는 웅진싱크빅, 대교, 교원 이름은 익숙한데 뭐 여기를 지금 오늘은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민음사는 6에서 7위권이다. 근데 바짝 추격하고 있다. 빅5로. 미스터리한 질주기다. 전년 대비 매출이 급증했다. 민음사가 그 유튜브 같은 걸 잘하죠. 한강 작가를 한 권도 보유하지 않고도 역대급 실적을 냈다. 자회사까지 합치면 좀 된다. 민음사의 독보적 무기는 세계문학 전집 이걸로 좀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팬덤 민음사 TV 저도 여기서 민음사를 어찌 보면 제대로 처음 접했네요. 다들 흑자는 나나? 궁금해요. 출판사가 과연 흑자가 되나? 여전히 흑자는 유지하고 있지만 불황이라서 규모,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22개 단행본 출판사의 성적인데 흑자를 유지는 한대요. 근데 전년 대비 11% 감소했어요. 그래서 22개 중에 15개가 매출이 하락했다. 왜냐면 2024년 기저효과 작년에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2025년이 좀 꺾였다. 그럴 수 있죠. 영업이익 5 실속파
문학동네 들어가네요. 창비, 민음사, 사회평론, 북21. 흑자를 내곤 있다.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요. 돈을 오히려 잘 버는 곳들은 초대박 흑자, 만화, 웹툰, 웹소설, 출판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2%나 급증했다. 영업이익이 82%란 소리가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이만큼이 늘었다. 대형 서점들, 저는 출판사와 서점이 또 구조가 다르고 아예 별개의 업체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제대로 알진 못했네요. 서점이 있고, 서점은 책을 파는 곳, 출판사는 책을 만드는 곳, 찍어내는 곳이죠. 교보문고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교보문고가 그렇군요. 예스24 알라딘 흑자를 유지해 하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영풍문고 적자 전환했다. 그렇구나. 출판사는 그래 흑자라고 하는데 서점이 더 어려워졌네. 왜 그럴까? 서점이. 출판사와 서점은 돈 버는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서점, 우리가 아는 교보문고, 영풍문고는 전국 요지에 거대한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간다. 건물 임대료, 직원 인건비, 공과금 등등으로요. 출판사는 직원이 몇 명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리고 출판사들이 대부분 파주에 있나? 땅값이 비싸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요지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교보문고는 간신히 흑자 전에 성공한 비율은 B2B, 동네 서점에 공급하는 걸 확장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도 마진이 엄청나게 낮다. 5% 미만. 출판사에서 책을 떼다가 도매죠, 도매. 그래서 벌크로 많이 사다가 잘라서 판다. 동네에 있는 서점들에. 근데 이 마진 폭이 매우 낮다. 그래서 서점들이 위기라고 하네요. 도서정가제로 묵힌 마케팅. 도서정가제 얘기가 좀 종종 들리는데 이 장단점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서점의 무기. 도서정가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책값을 싸게 철진한 책들을 좀 파격 할인해서 싸게 파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합니다. 예스24는 해킹 사건 때문에 그랬다고 하고요. 출판사는 어찌됐든 이 IP, 웹툰, 웹소설, 인쇄량도 조절하고 잘 안 팔리는 책들은 빨리 절판시키거나 없애고 그래서 늘어나는 거 잘 팔릴 땐 늘리고 안 팔릴 땐 줄이고 덩치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서점은 책을 또 어마어마하게 쌓아놔야 되고 직접 유통해야 되고 그래서 물류를 책임져야 되죠. 재고 리스크는 다시 출판사에 갖다 주긴 하는데 부동산 리스크를 온몸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 온라인 구매? 교보문고는 근데 꼭 그런 오프라인 서점만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팔지 않나?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은 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온라인에서 팔 때는 재무적 딜레마, 출판사의 차이점을 준다. 배송비, 물류비, 무료 배송 다 무료 배송을 하죠. 그래서 책은 물류비가 많이 든다고 하네요. 무게가 무거워서 택배비 부담이 큰데 15,000원짜리 한 권 팔면은 서점은 보통 한 3, 4,000원을 남기는데 여기서 택배비 2,500원 떼고 포장 박스비 빼고 하고 나면 온라인으로 팔아도 고작 몇백 원 한 권 팔아서 남는다고 하네요.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엄청난 임대료와 인건비를 어차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구경만 하고 책은 10% 할인해주고 적립까지 해주니까 온라인에 사요. 그래서 쇼룸이 돼버렸다. 와서 구경만 하고 정작 구매는 온라인에서만 한다. 그 다음에 요즘은 플랫폼 네이버라든지 쿠팡 같은 데서도 위탁 판매라고 할까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검색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면 떼줘야 되니까 온라인 마진은 점점 줄어든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아무리 많이 팔아도 마진 자체가 좀 적다. 출판사와 서점의 체급 차이가 난다. 민음사, 문학동네 같은 출판사는 온라인으로 팔리든 오프라인으로 팔리든 자기들이 받는 책값 60, 70%. 우리가 만원짜리 책을 사면 7,000원. 출판사가 꽤 70%면 많이 받는다는 느낌이 있네요. 물론 작가를 선정하고 이런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유통이 어떻게 되든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서점은 중간 마진을 먹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택배, 카드 수수료, 마케팅 이런 걸 하느라 비용을 많이 쓴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커머스, 무언가를 떼다 판다,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가 있다면 이 유통업자, 원래 쿠팡 같은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을 장악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쿠팡도 이제 유통업자가 갑이 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갑이 되는데 왜 책은 안 그럴까? 미국의 아마존은 얘도 서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온라인 유통자.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서점들이 다 이제 흑자를 못 내고 위기라고 하죠. 일반적인 이커머스 초대형 유통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제조사 위에 군림하는 갑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면 내가 매대에 깔아주니까 쿠팡에서 1순위로 노출하는 게 곧 바로 공급자들의 매출로 이어지니까 유통이 소비자와 더 가깝기 때문에 좀 더 구조를 이익을 남기게 되죠. 근데 독특한 법률 형태, 생태계 때문에 출판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근데 다만 미국 규제가 없어서 아마존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통업자의 갑질이 시작됐다라고 하네요. 한국에서나 쿠팡, 서점이 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도서 정가제, 책의 할인율을 10%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도서 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커머스는 가격을 후려쳐서 경쟁자를 죽이는 게 일반적인데 가격을 내가 동네에서 사나 쿠팡에서 사나 할인이 불가능하죠. 원래 쿠팡은 왜 똑같은 물건인데 동네에서 사면 비싼 거 참치캔 하나가 더 비싼데 쿠팡에서 싸나? 왜냐면 물건을 많이 떼오니까. 그리고 심지어 미끼 상품이라고 해서 한두 개짜리 손해보고 팔아도 다른 데서 메꾸면 되니까 라고 하는데 가격 할인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다는 거. 가격 주도권, 이 책을 얼마에 팔지는 오로지 출판사에서 정한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유통사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가격 조정을 할 수가 없다. 본인들이 쓰는 무기가 전혀 없다. 또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생수, 수건, 쿠팡이 너네 햇반 우리한테 안 팔 거야? 그래 그럼 우리는 오뚜기 거 살게. 다른 브랜드로 대체해보거나 그냥 우리가 만들게 하면 되는데 책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독점적 IP. 대체 불가능성. 위탁 판매. 한국은 서점이 출판사로부터 직접 매와서 파는 게 아니라 일단 매대에서 팔고 안 팔리면 다시 돌려보내는 반품제가 기본이다. 재고 리스크를 출판사가 지는 대신 유통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느슨한 공생관계. 유통사도 그거를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미국은 왜 되냐? 여기는 완전히 시장을 장악했다고 하네요. 유통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현상이 아주 미국에선 제대로 벌어지고 있다. 전체 종이책의 42%. 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책의 한 절반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 엄청난 거죠. 한 서점이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책은 무조건 교보문고에 사는 거야 라는 느낌이 돼버린 거죠. 전자책은 7, 80%니까 거의 압도적이죠. 그래서 출판사를 무릎 꿇린 가격 으로치기. 낮춰. 가격을 좀 싸게 팔아. 안 그러면 너네 우리한테 못 팔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소위 말하는 유통업자들의 그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유통의 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너네 우리한테 싸게 넘겨. 저쪽에 최저가 넘겼어? 그럼 넌 우리한테 못 팔아 라고 하는 거.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미국은. 그리고 아예 KDP라고 하는 작가가 아마존에 직접 책을 내는 자가 출판. 뭐하러 출판사를 껴? 우리한테 그냥 내. 우리가 찍어줄게 라는 거죠. 생태계 파괴. 그래서 미국은 완전 자유시장의 경쟁이 됐다라는 거네요. 또 궁금한 거. 근데 1인 출판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책 읽는 인구도 줄어들고 전체 시장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출판사는 어떻게 계속 늘어나고 있나? 이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독서 인구와 전체 시장 규모가 감소하니까 오히려 1인 출판사가 늘어나는 게 원인이래요. 신기하죠? 책 읽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출판사는 개수는 늘어난다는 거. 지금 출판사 수가 해마다 수천 개씩 증가해서 8만 개. 지금 편의점이 4만 5천 개, 치킨집이 4만 개인가? 그런데 출판사는 보이지도 않는데 8만 개가 있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 시장이 오히려 쭈그러들기 때문에 대형 출판사가 내 책을 안 내주니까 리스크. 시장이 불황이다 보니까 판매량. 그래서 기성 작가들 뭐 처음 신입이라든한테 우리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어. 비주류 소재 안 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내겠다. 그래서 지친 작가나 전문가들이 거절할 바에는 내 책을 내가 출판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비용이 낮아졌어. 옛날에는 이제 협업을 하려면 출판 자체를 하려면 사무실 있어야 되고 편집자, 교정교열 봐야 되고 책 디자인 해야 되고 물류창고 책 쌓아놔야 되고 했는데 이제 고정비 그런 뭐랄까요 인프라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노트북 한 권만 있으면 출판사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표지 외주 주고 교정교열 외주 주고 크몬 같은 플랫폼에서 그 다음에 소량 옛날엔 1000부 그래서 1쇄 2쇄가 막 5000부 단위였기 때문에 이거를 다 쌓아놔야 됐지만 이제 그런 거 없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50부만 책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1인 출판사 소규모 업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이 바뀐 게 또 이유가 매스미디어. 옛날에는
책을 읽읍시다 하면 전 국민이 하나의 책을 다 같이 읽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대규모 시장이 아니라 나를 아는 딱 1000명한테만 팔겠다 라는 거. 덕질 극도로 파편화됐다. 그래서 1인 출판사는 인스타그램, 메일링, 유튜브를 통해서 확실한 독자 1000명과만 직접 소통한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선 1인이라도 먹고 살기에는 충분히 매출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런 시장을 대형 출판사는 타겟팅 할 수가 없죠. 독자가 이 책을 출간했을 때 사줄 수 있는 사람 전체 모수가 1000명이야. 그럼 책을 출판할 생각도 안 하죠. 근데 그건 이제 1인 출판사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에서 밀려난 베테랑들, 이제 회사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나가서 창업한 사람들도 늘어났다. 신기하죠? 다른 나라도 그런가? 네, 똑같다고 하네요. 이제 취향이 다분화, 세밀화, 파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1인 출판, 독립 출판 이 증가가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출판사, 작감, 서점 보니까 출판사도 존재하고 책을 내는 IP 원 소유권자인 뭐 작가도 있을 테고 서점, 책을 파는 곳도 있는데 누가 가장 목소리에 힘이 셀까? 전형적인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유통업자, 서점이 무조건 갑이 되지만 한국은 조금 애매하다. 전통적인 권력자가 출판사, IP는 출판사에서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작가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작가, 책의 가격 결정권, 스타 작가 라인업, 책 값은 우리가 결정한다. 서점, 우리 책 공급 안 할게요 라고 해버리면 치명타기 때문에 출판사 눈치를 본다. 인지도가 낮은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내줄지 말지를 출판사가 결정한다. 근데 스타 작가 이런 사람들은 출판사도 이분들에게 밀린다는 거죠. 목소리가 가장 급격하게 커진 비선 실세, 독자 팬덤, 한강, 김초엽, 정세랑, 유시민 이런 분들은 출판사를 골라서 계약한다. 그 다음에 대형 서점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다. 재무적으로는 팍팍하지만 오프라인 공간에 힘을 쥐고 있다. 노출, 매대는 우리가 까는데 근데 출판사와의 관계에서는 의리긴 한다. 버틸 수는 있다. 좋은 자리에 책을 내주는 효과로 광고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타 작가가 1등, 출판사가 2등. 메가 출판사,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라고 할 수 있죠. 책을 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다음에 대형 서점, 매대를 깔아주고 유통을 쥐고 있는 서점. 그 다음이 중소형 출판사, 1인 출판사, 그 다음에 무명 작가.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하네요. 도서점까지는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이 부분은 내용이 매우 길어지는데 AI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5년 넘은 책들은 할인으로 좀 팔게 해줘야 전체 모수, 책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도서점까지가 시행이 돼버리면 출판사들이 모험을 하려는 의지가 더 줄어드니까 더 확정된 매출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기성 작가들, 네임밸류 있는 사람들만 계약하기 때문에 신입이라든지 아니면 그 특이한 장르,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장르, 비인기 장르를 하는 작가들의 경우에는 생태계가 죽을 수 있어서 도서점까지가 처음에 시장에 도입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약한 곳은 쿼터를 좀 만들어서 정가로 보호해주고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한 5년쯤 지났으면 어느 정도 볼 사람은 다 본 것 같은데 할인 행사를 해서라도 10,000원이면 책을 안 볼 사람한테 1,000원이면 한번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미끼 상품으로 끌어들여야 돼 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AI와 대화하다가 든 생각입니다. 끝!